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한의 원투펀치 352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투펀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예? 아니 뭐가 너무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불법 복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아 불법 복사라는 건 어디 뭐 딴 데다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거나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뭐죠? 거는 네.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런 네. 기분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불법 복사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제보해 주신 여러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공식 유튜브 계정을 만들 예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오피셜로 만들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고요. 근데 장지현 의원님도 좀 마음고생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한 1년 전부터요. 블로그에 저를 사칭하면서 승부 예측, 불법 하는 조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 이름을 써주셔서 전 감사하긴 한데 저 아닙니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어이가 없어요 제가. 왜요? 그 2주 연속 올빵 하신 분 이름을 뭐 그러니까. 사칭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장지현 위원님이 아닙니다. 그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좀 그런 소식부터 얘기하면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바뀐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 드디어 선정됐구나. 라라라라라. 야. 새집 느낌으로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톤도 블루예요. 아주 좋아요. 바로 이은호님이 해주신 엠블럼이 저희 이제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아, 세련돼요. 네. 좋아요. 세련돼요. 아주 깔끔하고 네. 예, 정말 멋있습니다. 정순주 아나운서 이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저 원투펀치 팀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회만이라도 저 공에다가 제 얼굴 공에다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해갖고 한번 네. 만들어주시면 아니 해주시면 참 정순주 좋겠어요.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은호님이 약간 또 수정해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 가능한가요? 제가 저희? 혹시 이거 부담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은호님 말고도 정말 수많은 좋은 작품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저희 또 맞습니다. 감사의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호님은 이제 계좌 번호를 보내주시면 장지현 의원이 저 300만 원을 입금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내가 계좌번호를 근데 평생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은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또 새로운 엠블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저희 A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3월 22일, 26일 우리나라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상대로 평가전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소집 명단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소집 명단 확인하기 전에 한 의원님 첫 경기 중계. 볼리비아전 중계하십니다. 네. 제가 A매치 사실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아닙니다. 네. 저는 A매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해설자 커리어를 마치기를 바랐습니다만 왜요? 이미 한 번을 했어요. 그 별로 소문이 안 나는데 그 슈틸리케 감독 있을 적에 이라크와의 맞아요. 평가전을 한 번 했었고 요게 이제 두 번째죠. 네. 참 이영표 선생님 원망스럽습니다. 왜요? 저는 한준희 위원님 기대가 목소리를 큽니다. 들을 수 있어서 기대하지 너무 마세요. 지금 절대 두근두근 기대하지 되는데. 철저한 볼리비아 분석에 의한 네. 평가전 중계. 철저한 볼리비아 편파 해설? 볼리 상대를 알아야 우리 팀의 문제점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죠. 한 의원님의 중계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희 원투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소집 명단부터 볼게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비교해 보면 9명이 새롭게 발탁됐더라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가 구성윤, 최철순, 이진현, 김정민, 백승호, 권창훈, 이강인, 나상호, 박지수 선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빠져나간 선수가 구자철, 기성용 선수가 은퇴를 빠져나갔고 이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용 선수는 부상으로 부상이죠. 그리고 김진현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인아웃을 보면 지금 대표팀이 세대 교체를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구자철, 기성용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젊은 피로 수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직접 일단 이번에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평균 연령이 27.8세가 러시아 월드컵이었는데 25.8세로 많이 네. 내려갔죠. 근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시작 단계인데 우리가 이번에 한 의원님이 중계하는 볼리비아전과 함께 네. 콜롬비아전까지 두 차례 평가전이 있고 6월 초에 또 A매치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또 한 두 차례 정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호주가 이미 뭐 얘기가 그렇죠. 돼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한 4경기 정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예선 준비했는데 2차 예선도 사실 만만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조 1위를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위를 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특히 이번에 직접 이강인 선수를 보러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연락까지 이강인 했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 대표팀은 뭐 아시다시피 의무 차출, A매치 기간에 의무 차출을 구단에서 해줘야 되지만 소집에 뭘 요청을 하면 근데 뭐 이렇게 월드컵이라든지 뭐 20세 이하 무슨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무 규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강인 같은 선수는 대표팀에서 보고 싶겠죠. 네. 네, 워낙 잠재력이 있고 지금 앞으로 또 세대 교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리지만 가장 중심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5월 말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협회가 발렌시아랑 또 소통을 계속하면서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네. 코파델레의 결승전이 있긴 있지만 뭐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가는 상황에서 뭐 부상자들이 이선에서 막 발생이 된다든가 그래서 팀이 이강인까지 없으면 힘들어진다. 꼭 그런 부득이한 상황만 아니면 협회랑 소통을 해서 아마 20세 월드컵에 보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A매치 소집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강인 선수를 소집하고 싶어도 20세 월드컵에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번에 불러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를 부르려면. 그러니까 부른 이유가 결국에는 좀 잘할 수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고 싶겠죠. 벤투 감독으로서는. 그리고 저는 이강인 A매치 데뷔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일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강인 선수 부른 거는 정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뭐 1군 경기를 많이 소화한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미 스페인에서 인정받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능력이면 사실 우리 대표팀 실정에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일단 데뷔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또 이강인 선수를 이 한국 성인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면 그게 팀적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중계를 할 때요. 네. 강인리 뭐 이렇게 저 중계 멘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가대표가 아닌 상태면은 코리안 영스터 뭐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영스터 그렇게 부를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계 뭐 잉글리시 코멘터리 나올 때 코리안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맞아요. 그렇죠. 사우스 코리안 인터내셔널 강인리 뭐 이제 볼 한 번 잡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한국 국가대표로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이강인 선수의 클럽 커리어에도 저는 그렇죠. 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 기대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팬들이 이강인이 언제쯤 대표팀에 올라올까? 맞아요. 그래서 대표팀에 올라오면 일종의 꿈의 라인. 우리가 꿈꿨던 이강인, 이승우, 손흥민, 또 거기에 백승호나 이런 선수들끼리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설레임이 있었죠, 항상. 근데 이번에 다 소집이 됐어요. 동시에 투입이 돼서 뭐 다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들이 드디어 성인 대표팀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네. 매우 설레이고 그 첫 중계가 한현임 중계다. 매우 설레게 왜 이러세요? 되는 중계. 저 이러다가 이제 다 출전 안 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출전 기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전 기회는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금 뽑힌 저희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도 명단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명단 보시면은 골키퍼 3명 당연하죠. 최전방 공격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또 원톱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4-2-3-1 뭐 이렇게 그런 견지에서는 뭐 2명 역시 이제 더블입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9명인데 물론 이제 이용 선수가 부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네. 또 김진수 선수가 독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비진은 중앙 측면 할 것 없이 뽑히는 선수들의 어느 정도 대체적인 군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네. 모든 포지션에서 이제 더블이고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 수비 내지는 뭐 수비형들도 수비형 가능하니까.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가 13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를 이제 약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13명이라고 보더라도 미드필드의 벤투 감독 기본 포진인 4-2-3-1이라고 봤을 때 미드필더 숫자가 이제 윙어 포함해서 5명 아닙니까? 네. 근데 13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만큼은 지금 더블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번에는 없지만 남태희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므로 이번에 뽑힌 명단을 보면 벤투 감독이 그 기성용 구자철 선수 빠진 거를 분명히 좀 의식을 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드필더진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대단히 많고 네. 어떻게 보면 기성용과 구자철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 대표팀에서 미드필드 지역이 그래도 가장 지금 경합이 치열해지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재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미드필더 지역 아니겠는가. 사실 나머지 포지션은 수비가 우리가 뭐 윙백 뭐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뽑혀오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선수들의 어떤 군이 있잖아요. 수비는 어느 정도 그렇고 공격도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 황의조, 지동원 선수가 계속 이제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미드필더가 가장 변수가 많으면서 여기서 기성용과 구자철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 대신 뽑은 선수가 13명이니까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 같으면은 이강인 선수 뭐 본인이 가장 그래도 좋아하고 편해할 수 있는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사실 어떻게 선수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주 또 기라성 같은 기존 형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창훈 선수라든가 뭐 이재성 선수, 이청용 선수 모두 측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선수들이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뛴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역시도 뭐 측면, 중앙 여기가 다 가능하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우영, 주세종 그리고 아래 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 여기에 뭐 김정민이라든가 이진현이라든가 이러한 선수들과 또 백승호 선수는 이게 또 경합적으로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여태까지 또 잘 안 뛰게 했던 또 이승우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 과연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기회를 얻을 것인가는 현재 상황만으로 봐서는 그리 확실치는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볼리비아전, 콜롬비아전 두 경기를 통해서 저는 바람이 벤투 감독이 너무 이 평가전에서의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3월에 우리가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전술이라든가 선수 기용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막판 기회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좀 다양하게 선수 기용을 하면서 이강인이든 뭐 백승호든 이승우든 좀 기회를 부여받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드필더 13명 뽑아놓은 것 자체가 여기서 사실 기용되고 안 기용되고는 이거는 예측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구자철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미드필더진을 구성을 해서 네. 이번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특히 좀 굉장히 경쟁 속에서 주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체제는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네 아마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미드필더들이. 네. 근데 1차적으로 뭐 벤투 감독이 지금 보는 부분이 역시 아시안컵 때도 문제로 나타났지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네. 네. 그래서 토트넘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 역할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또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투톱 활용. 네. 거기에 이제 파트너가 황케인이 되든지 해리 동원이 되든지 그러겠죠. 네. 어쨌든 손흥민을 투톱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 부분은. 그래서 공격 득점력을 좀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미드필더들 뽑은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소속팀에서도 지금 적응을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있고 전문 윙어를 보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살리고 전체적인 전형을 약간 다이아몬드형 그러한 구도로 테스트해 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앙지향적인 움직임 속에서의 이선 움직임이 살아나겠고 거기서 미드필더 뒤에 있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도 패싱력이 뛰어난 선수를 테스트해 보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번 평가전 두 경기는 미드필더 쪽에서의 4명은 경쟁 체제가 확연히 될 것 같아요. 누가 확실한 주전이다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선수는 그렇다면 과연 김문환 선수가 그 전술에서 윙어처럼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했을 때 확실하게 공격적인 롤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좌우 풀백들의 역량이 어떤 평가전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현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지금 미드필더진에 비해서 측면 윙백, 풀백의 기량이나 여러 가지 풀이 조금 적거든요. 그렇죠. 부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얼마큼 잘해주느냐가 사실 이번 평가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평가전이 약간의 토트넘스러운 그런 네. 운영이 될 가능성이 전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442 지금 포메이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수치화해서 표현하자면 4-3-1-2 같은 전형이나 형태에 4-1-3-2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4-1-3-2로도 뭐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4-3-1-2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 연습장에서 훈련한 결과를 이제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 형태를 지금 벤투 감독이 좀 추구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장 의원님이 지금 측면 수비수들의 중요성에 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4-3-1-2 내지는 뭐 4-1-3-2 이러한 포진이 특히 양 사이드 측면 윙어 쪽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놓고 할 때 이게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지향적인 와이드맨과 같이 기용되는 풀백들은 사실 공수양면에서 엄청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사이드가 헐거워지면서 오히려 상대의 사이드 역습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포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수양면에서 측면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격을 할 때도 중앙지향적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을 메우면서 또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측면 풀백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측면 풀백들의 역량이 일단 이 전술을 벤투 감독이 실제로 쓴다면 상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두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앞쪽에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 또 수비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포진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또 4백 라인 앞을 방어하는 방어막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포진이면 사실은 이 자리에는 마켈렐레 같은 이제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그 정도의 선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서는 선수의 능력치가 네. 또 상당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양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 다이아몬드에서 양 중앙지향적으로 사이드에 있는 이 두 선수들이 또 수비 커버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풀백이 올라갔을 때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측면 커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풀백이 미쳐 내려오지 그렇죠. 못하게 되면 수비지에는 또 플랫한 형태로 수비를 그렇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선수들의 또 활동량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는 군데군데 상대에게 수적 열세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백의 역할, 한 명 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 양 사이드에 서는 선수들의 또 수비적인 커버의 어떤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이것이 잘 돼야만이 결국은 그 벤투 감독이 연습시켰다는 그 포진이 성공리에 이제 네. 정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벤투 감독이 큰 틀은 유지하지만 포메이션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많이 이번에는 좀 실험적인 변화 많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1차 과제는 사실 9월에 있을 2차 예선이에요, 아시아. 거기서는 공격적으로 사실은 숫자를 좀 많이 늘려서 골을 네. 많이 넣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공격적인 전술 운영을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한 의원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연 4백, 센터백을 커버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지금 수비 센터백도 많기 때문에 3백 테스트도 약간은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3백을 놓고 현대 축구에서 많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3-1-4-2 같은 3-1-4-2나 뭐 3-2-4-1이나 네. 뭐 이러한 운영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써볼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좀 적습니다. 4백에 비해서 기본적인 아마 베이직은 아마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의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그런 좀 자유로운 스위칭과 측면 풀백의 터치라인 어떤 가담을 많이 요구하겠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투톱 운영 그 내려섰을 때는 수비로 전환될 때는 플랫한 4-4-2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방어와 존 프레싱을 병행하는 그래서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다음 6월의 평가전에서 베스트 멤버들을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끔 베스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평가전이 돼야 성공적이고 공격과 수비 전환 시에 약간의 새로운 전술 운영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야 되고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나와야 된다. 아니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전술 변화도 많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막 치열하게 자기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이 좀 얼마나 이번에 치열해지겠고.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굉장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또
벤투 감독을 지켜봐왔던 우리 또 우리나라 언론 기자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도 벤투는 벤투 아니겠느냐. 보수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고 사실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벤투 감독도 아시아 상대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필리핀 같은 팀을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여하이 충분한 공격을 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시아 팀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맞춤형 전술이라든가 또 어떤 전술적 경직성을 좀 타파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벤투 감독도 물론 의식은 하고 있을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보고서, 리포트, 분석 등을 통해서 벤투 감독에게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을 것이고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벤투는 벤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네네. 그 주변의 언론인들도 제가 꽤 봤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없지 않아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지금 포메이션의 다양화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약간 언지를 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얼마나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시험까지 과연 가동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 결국엔 뭐 예.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예요. 지금까지 입수한 바에 의하면 뭐 투톱 얘기하셨지만 원톱으로 이번에 또 훈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녹화를 좀 일찍 하는 수요일 날 지금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투톱 훈련을 같이 했다 그래요. 네. 공격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변화된 훈련들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측면 윙포워드와 다른 황의조나 지동원의 원톱 운영. 네. 이런 운영은 이번에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많이 줄어들 거다.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전이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럼 앞으로는 손흥민은 어쨌든 투톱 활용을 통해서 슈팅을 좀 많이 양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득점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톱 얘기는 사실은 저는 그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톱이 되면은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지동원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벤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황의조라는 정말 센터 포워드에 적합한 자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또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대표팀의 주력 스트라이커로서 우뚝 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손흥민 원톱이면 약간은 또 가짜 9번 같은 스타일도 될 거고 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를 희생시킨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풀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황의조 선수를 희생시킨다는 건 저는 그건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동원 기본적으로는 선수도 요즘에 폼이 좋아요. 그렇죠. 네, 지동원 맞아요. 선수도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강팀들 상대로 아름다운 골들을 양산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듯이 요럴 때 지동원 선수도 그렇죠. 좀 더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손흥민 원톱으로 가는 거는 두 경기에서 약간 특정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강력하게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투톱에서 이제 황의조 손흥민 혹은 뭐 지동원 손흥민 이런 시험에 더 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했던 또 파트너 중에 하나는 요렌테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이제 요렌테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뭐 손흥민 선수를 돕는다고 해서 다른 선수는 그럼 다 희생만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손흥민과 요렌테가 있을 때는 두 선수 모두에게 약간 윈인 같은 느낌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황의조 선수나 지동원 선수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또 코칭 스태프들의 어떤 디테일한 지시도 충분히 여기서는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전과 콜롬비아전, 먼저 볼리비아전부터 살펴보면요. 이 두 경기 치러서 모두 무승부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팽팽했다는 팽팽했고 얘기죠. 뭐 워낙 또 개인 기술을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개인 기술들이 있는 그러한 팀이고요. 남미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장 이제 6월에 볼리비아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부분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뭐 모레노나 아르체나 또 공미였던 이선 왼쪽 윙이나 공미 봤던 캄포스나 이런 선수들 공격 라인에서 네.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지금 많이 물러났고요. 이제 부분적인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자국에서의 어린 스타라고 불리는 라미로 바카 같은 선수, 네, 99년생인데요. 그 선수도 아마 조금 중요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부분적 세대 교체에서 공격진에서는 확실한 주전이라고 하긴 뭐한 채 경쟁 체제가 들어가는 그런 운영 속에 동기부여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번 맞붙었을 때보다는 세대 교체가 조금 된 상황이다. 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붙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량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전 상대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이제 우리도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벤투호이긴 합니다만 벤투 감독은 그래도 감독된 지가 그래도 조금은 됐잖아요. 그런데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이번에 다 새 감독들이고 물론 네. 볼리비아는 3월에 니카라과와의 평가전이 평가전을 있었죠.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에가스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거고 콜롬비아는 잘 아시는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첫 번째 데뷔전 아닙니까? 그래서 데뷔전은 아니죠. 일본과의 일본과 경기를 하고 두 치르게 번째 되기 경기죠. 때문에 이제 우리 경기도 역시 콜롬비아에게 두 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공이 우리와 지금 일본과의 이제 평가전을 갖게 되는데 목표 의식은 분명히 있다. 이 팀들은 지금 다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에 10개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뭐 남미 팀을 뭐 경시할 수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냉정한 관점에서는 볼리비아는 남미 10개국 가운데 멤버 구성은 10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볼리비아, 뭐 베네수엘라를 이야기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네수엘라 전체 선수단을 보면 그 유럽파가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마세로 선수와 루이스 아킨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볼리비아는 다 볼리비아 리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볼리비아전이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전술과 선수 기용을 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콜롬비아는 뭐 막판에 한 3명 정도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제외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팔카오 선수를 위시해서 뭐 하메스 선수를 위시해서 지금 루이스 무리엘 선수라든가 또 두반 사파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각자의 소속 클럽에서 폼이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콜롬비아전은 조금 더 이제 강팀을 상대하는 어떤 진지함이 나와줘야 될 거고 볼리비아전은 역시 경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전술 시험이 이루어질 무대는 바로 볼리비아전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승부 예측 점검 시간입니다. 점검을 뭘 점검을 해? 그냥 이번에 자꾸 해요.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웃을만 하죠. 아, 네,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3명이 3경기를 했으니까 전부 9개잖아요. 9개 중에 1개를 건졌는데 그게 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저는 1개씩은 그래도 건진다. 졸개 팀장하세요. 아니 그런 저희 얘기가 졸개 있더라고요. 뭐 대장군인 줄 알았는데 졸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졸개 1. 근데 아직 이제 큰일인데. 초기니까 네? 원래 그리고 정순자 아나운서 틀리는 건 언급도 안 돼요. 이제 이러다가 이러다가 올킬을 한번 하시면 올킬 한번 그게 하면은 이제 엄청난 막 확산력을 갖습니다. 언젠간 올키라고 말 거야. 막 돌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 352회 승부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멕시코와 칠레의 경기예요. 네. 그 멕시코 칠레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요 경기가 이제 미국에서 치러지는데요. 그때도 3년 전에도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 두 팀이 8강에서 엄청난 만났어요. 스코어. 8강에서 만났는데 엄청난 7대 0으로 칠레가 7대 0으로 이겼죠. 7대 0으로. 엄청난 스코어. 사실 그때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를 할 때도 미국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멕시코는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는 홈팀과도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뭐 경기장이 멕시코 초록 물결로 막 휘날렸어요. 그런데 그게 7대 0이 났어요. 그게 브라질, 독일 그 7골과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아주 메이저 맞아요. 대회 참사 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는 멕시코 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류 이번에는. 간다? 예. 칠레가 물론 이제 아르투로 비달, 뭐 메델 하라, 뭐 이런 선수들 여전히 있고 아랑기스 선수도 있고요. 있기는 한데 그 멕시코도 이번에 거의 뭐 저 정예 멤버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하나 부상으로 빠진 거 외에는 뭐 아주 정예 멤버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아주 EPL에서 상당히 또 각광도 받고 있고 폼도 괜찮은데 칠레는 평가전이니까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멕시코는 그 3년 전에 0대 7을 만회하기 위해서 죽자사자 달려들 공산이 크다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요번은 평가전이니까 멕시코 승으로 하겠습니다. 멕시코 그렇다면 저도 비슷해요. 멤버만 봐도 한 의원님이 얘기했던 정신적 동기부여도 있고요. 또 올해 1월에 부임한 마르티노 감독 뭘 보여줘야 됩니다. 골드컵을 이제 6월에 준비하는 멕시코인데요. 칠레는 대신 저 수비하고 허리 라인은 기존 멤버들도 많이 살아 있는데 네. 공격진은 지금 세대 교체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공격 파괴력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멕시코가 이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저도 칠레 승. 무승부 하세요.
칠레. 칠레는 칠레 아,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3월 25일 월요일 4시 45분입니다. 네덜란드 대 독일. 네덜란드 독일. 장유현님 중계잖아요. 네, 중계하실 예. 분이 먼저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네이션스리그에서도 두 팀이 두 번 다 경기를 했거든요. 같은 조에서. 네. 독일이 망신을 당했었죠. 우리나라랑 월드컵 때 치고 네덜란드랑 해서 0대 3으로 완패당하고 그 다음 리턴 매치 홈에서 본인들 홈에서 2대 1로 비겼는데 그 당시에 독일 경기력들을 보면은 예전보다 공격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공격 전환이나 미드필더들이 약간 노쇠화되면서 전환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네덜란드의 그 젊은 피들이 중간에 섞인 이 라인업에 많이 당했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로이 사네가 그래도 나왔을 때 홈 경기 때요. 그때는 조금 공격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최전방 전문 스트라이커는 티모 베르너 한 명 뽑았는데요. 근데 다른 로이스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놓고 뭐 그나브리나 리로이 사네 약간의 세대 교체 모양새를 주면서 이번만큼은 어렵지만 독일이 서력을 저는 할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일이 원정에서 서력할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선수들도 지금 폼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유로 2020 예선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승부죠. 예, 사실은.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지금 보험 카드도 없어요. 네덜란드는 떨어져도 네, 네이션스 리그를 리그에서 일단 잘해놨으니까. 그룹 A 조에서 1위를 해놨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보험 카드가 하나 조금 있는데 네. 독일은 지금 동급이어도 그래서 무조건 예선 유로 2020 예선에서는 첫 경기를 잡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근데 네덜란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지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죠. 반다이크 네덜란드. 선수가 수비의 중심을 그럼요. 잡아주고 앞쪽에는 프랭키 데용 선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공격진에도 뭐 데파이 선수도 있고 기존에- 세비야의 퀴시 프로메스 선수가 네. 또 세비야에서 꽤 기존 잘해주고 멤버 다 있거든요.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네덜란드도 도저히 뭐 바이나르둠 선수도 있고 그래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요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테어 슈테겐 골키퍼가 수문장 넘버원으로 서면 저도 독일 승.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해야죠. 근데 레브 감독이 이제는 노이어 선수보다는 테오 슈테겐 선수 정말 써야 돼요. 두 선수 폼의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그런지는 사실 좀 됐는데 요번에도 노이어로 가진 않겠죠. 테오 슈테겐 선수 쓴다고 보고 저도 독일 승. 그럼 전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요. 네. 자, 마지막 경기. 3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결론 말하자면 무승부. 무승부. 네, 우리가 2017년에 콜롬비아를 불러들여서 손흥민 선수 2골 넣으면서 뭐 이기기도 했고 합니다만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알고요. 원래 이제 콜롬비아 감독은 호세 페케르만 감독이 오랜 기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페케르만 감독은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여전히 낭만적인 공격 축구를 선호하고 플레이메이커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선호하고 이제 그런 유형의 신봉자예요. 그래서 페케르만 감독이 있을 때 콜롬비아와 근데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라면 이거는 물론 이란에서 있을 때만큼 막 그렇게 수비 축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케이로스 감독은 유연성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견고함이라든가 어떤 조직 같은 거는 저는 페케르만보다는 케이로스가 조금 더 강조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여기서 얼마나 이제 정말로 사력을 다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케이로스 감독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지고 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승부. 무승부. 네, 네, 네. 오, 그렇다면 저도 장현이- 무승부요. 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죠? 저도 콜롬비아도 지금 멤버 상당히 좋은 멤버들 지금 많이 오고요. 아마 일본전 끝내고 어느 정도 시차도 좀 적응한 상황에서 2차전 내용이 조금 좋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남미 네. 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상당히 좋은 밸런스의 축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질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네, 사실은 조금 질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서울 와서 그럼요. 서울 기운이 월드컵 맞죠. 경기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 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무승부 서로 득점이 나는 상황에서의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과 똑같아질 때는 올킬은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두 분과 다르게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저랑 지금 세 경기가 둘이 다 같이 같군요. 올킬한 적이 우리가 있어요? 똑같이 해서? 있었던 있긴 것 있어요? 있었어요. 한 번쯤 있어요? 네, 있었어요. 정말 그 많은 승부에 집중. 네. 한 3년 가까이 있었어요.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승리.
할게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잘하셨어요. 진짜 요즘에 정말 거의 매진될 정도라고 하는데 네. 서울이 그 기운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요. 응원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제 응원도 보내고자 대한민국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저도 대한민국이 심정적으로 이길 바라죠. 네. 그렇죠. 네. Hear this, I can't deny the truth. Hear this, I can't complete my youth. Clear this, unclear aim.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릴 게 남았습니다. 저희 QR코드 뭔지 아시죠? 저번에 카카오톡 그뭐 플러스 찍어서 친구. 뭐 플러스 바코드 친구 하는 네. 거 직접 찍어서 하는 네네네. 그거 QR코드를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플러스 친구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플러스 친구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QR코드 모르시는 이 두 분 같은 아재분들을 위해서 직접 QR코드를 지금 던져드릴 거예요. 짠! 네, 이 QR코드 바로 스캔해서 플러스 친구 하시면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52회 1부 이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 또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